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에서 센터장을 맡고 있는 최나영환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국제물류 산업의 현황과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기관의 특성상 국제물류에 관련되어 있는 정책에 관한 오늘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정책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딱딱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조금은 거리감이 느껴지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국제 물류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 있는 물류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하거나 수출입 시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 있어서 기업의 지원이라든지 전문 인력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저희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우리나라 국가의 해양수산 그리고 해운 항만 등에 대한 정책 수립과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설립되었고, 국무총리 산하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저희 원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센터는 해운물류연구본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저희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는 국제물류와 관련되어 있어서 다양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요한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류 분야의 해외 진출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연구입니다. 여러분들이 택배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자주 접하게 될 건데, 사실 이런 국내에서 여러분들이 받아보는 제품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수입되는 그러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 생산한 것도 수출을 하게 되고요. 그런 생산된 화물들을 수출입할 때에 중요한 부분이 국제물류 분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물건이 생산되고 그러한 물건들이 원활하게 우리나라에 수입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해서 원활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그런 물류 분야에서의 해외 진출, 그리고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의 외국 물류 기업이 우리나라에 진출해서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그 고용 창출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도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유치도 저희 연구 분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물류시장 개척 및 기업 육성에 관한 연구입니다. 아무래도 저희 국제물류라고 하면 물류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내의 마켓 시장은 굉장히 글로벌 시장에서 봤을 때 작은 규모가 있고,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서만 활동을 하기에는 소비 시장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에 따라서 많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해 있고, 그러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물류 기업들이 해외에 동반으로 진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있고, 저희 투자분석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해외 물류시장 개척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우리 해운 물류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에 예를 들면 터미널을 건설한다든지 물류창고를 건설한다든지, 또는 내륙에 물류 기업을 인수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을 하게 될 건데, 그러한 활동에 대한 타당성 조사 그리고 컨설팅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류 산업의 특성상 단독으로 산업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기업이나 유통기업의 화물을 매개로 해서
물류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그러한 제조기업과 유통기업인 화주와 동반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그러한 이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한 이제 해외 진출 시에 컨설팅을 지원하는 그러한 업무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주의 공급사슬 경쟁력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입니다. 아무래도 화주 입장에서 봤을 때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한 지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국가, 여러 지역에서 제품을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원자재 수급도 있을 것이고 부품 생산 그리고 최종 완성품이 될 때까지 다양한 지역에서 제품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럴 시에 그 제품이 각 지역에서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그러한 이제 수송의 원활화를 중심적으로 보는 것이 공급사슬 측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화주의 공급사슬을 경쟁력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산업별 글로벌 공급사슬 분석에 관한 연구입니다. 이게 앞서 얘기한 부분과 조금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제 과거에 화주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를 수급한다든지 그러한 공급사슬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통은 하나 또는 두 개의 이제 파트너 거점을 갖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수한 품질을 유지하고 그리고 비용 절감 측면에서는 하나나 두 개 정도의 파트너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성이 높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특정 지역의 아니면 글로벌적 측면에서 그러한 이제 시장이 봉쇄된다든지 국가가 봉쇄되거나 또는 최근에 보시면 물류 대란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과거의 공급 사슬과 지금의 공급 사슬은 굉장히 많이 변화했습니다. 현재는 하나 두 개가 아니라 공급 사슬을 다양화해서 그러한 위험을 관리할 수 있고 회복력을 회복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급사슬 체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러한 공급사슬에 관련되어 있는 분석 연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거는 기존과 조금 다르게 우리 국내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항만 배후 단지에 대한 부가가치 제고에 관련되어 있는 연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울산항 등 다양한 이제 무역항들이 있고 그 항만의 활동과 그리고 수출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항만 인근에 배후지에 제조기업이나 물류기업들이 많이 입지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제품을 보관하는 기능을 넘어서 새로운 물류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가공이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이제 물류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가가치 제고 방안을 마련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항만 배후 단지에 이러한 이제 부가가치 제고 방안에 관련되어 있는 연구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물류 시장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다양한 현재 이슈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한 7가지 정도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신흥시장이 굉장히 많이 성장했고 그러한 시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무역 활동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이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자재라든지 이런 자원이 굉장히 부족해짐에 따라서 그에 관련되어 있는 국가에서 글로벌적으로 어떻게 수급할 것인지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최근에 이제 탄소라든지 그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기후 변화에 따라서 그린, 친환경 이러한 경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요즘 이제 언택트 시대에
걸맞게 그러한 기술 발전에 따라서 디지털 경제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러한 디지털 경제가 확산됨에 따라서 지식 기반의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요즘 ESG 경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는데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국제 협력이라든지 그리고 국가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굉장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 물류 이슈를 보면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디지털 물류의 진전입니다. 디지털 물류 같은 경우에 과거에 있었던 물류의 활동 방식에서 이러한 이제 디지털 기술, 기반 기술이 적용됨에 따라서 기존의 물류 활동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그런 물류 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B2C 물류의 확대입니다. 과거의 B2B 물류에서 최근에는 전자상거래의 확산이라든지 그러한 변화에 따라서 B2C 물류 또 O2O 물류가 굉장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가 그린 물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탄소 국경세, 유럽에서 하고 있는 탄소 국경세라든지 뭐 여러 가지 IMO에서의 해운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린 물류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위험 관리 및 회복력 관리입니다. 앞서 공급 사슬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뭐 무역 분쟁이나 그리고 팬데믹과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기업이 유연하게 물류 활동을 할 수 있을지에 관련되어 있는 위험 관리 그리고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한번 전 세계에 그렇다면 플레이트 포워딩 시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아실 것 같은데 플레이팅 포워딩이라고 하면 사실 플레이트 포워더 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국제물류 주선업 정도가 될 건데요. 뭐 그 정의는 다양하게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제 플레이팅 포워딩이라고 하면 화주가 물건을 이제 생산하는 데 있어서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물건을 수송을 해야 되는데 이 물건 수송을 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수송 수단은 갖고 있지 않지만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책임지고 물건을 원활하게 수송할 수 있도록 그러한 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이 플레이팅 포워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이 시장이 한 어느 정도 될 것이냐 라는 것이 요 그림에 있고요. 뭐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이 이 시장에서 한 19%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한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 2.5%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플레이팅 포워딩 시장의 이제 성장률이나 전망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고 있었는데 2019년에 다소 성장률이 감소되었고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받아서 9% 정도 이 시장이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2020년부터 조금 위축되었던 그러한 이제 소비 시장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어서 2021년에는 물류 대란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굉장히 그 글로벌 물류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1년에는 비약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코로나19의 영향이 일정 부분 회복된다는 전제하에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5.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국제물류 산업의 위치는 한 어느 정도 될까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나라 무역과 물류 성과 지수인데요. 물류 성과 지수는 여러분들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월드뱅크에서 집계하고 있는 API, 로지스틱스 퍼포먼스 인덱스라고 해서 2007년 이후로 2년 주기로 해서 물류 주요 국가의
물류 성과 지수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2년 주기로 하면 2020년에 나와야 되는데 아마 코로나 영향으로 해서 2020년은 집계가 되지 않은 관계로 2018년 자료를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주요국 무역액을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무역 대국입니다. 그에 반해서 물류 성과 지수를 보시면 세계 25위 정도의 수준입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무역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그 무역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물류 인프라라든지 물류 제도라든지 물류 프로세스는 아직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다는 그런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이러한 이제 물류 인프라 그리고 물류 제도 그리고 물류 과정들을 조금 향상시킬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 물류 기업이 해외에 진출한 실적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저희가 한 2019년 자료이긴 한데 주요 업종별로 우리나라에서 주요 업종별로 해외에 법인을 설립한 건수를 누적 건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시면 이제 2019년 6월까지 해서 총 78,500건 정도의 법인 설립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조기업이나 유통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물류기업은 불과 2%, 1,681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물류기업이 좀 적은 편에 있는데요. 조금 더 살펴보면 기반이 될 수 있는 물류 인프라의 경우에는 법인 투자가 총 216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체 퍼센테이지로 하다면 0.3%인데요. 실질적으로 창고라든지 터미널을 건설한 건수가 216건 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제조기업이나 유통기업이 해외에 굉장히 많이 진출해 있을 건데 우리 물류기업이 이러한 제조기업과 유통기업에 대해서 충분히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조금 의문점이 듭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이제 물류기업들이 이러한 이제 경쟁력을 가지고 그리고 해외에 보다 많이 진출해서 우리 전체적인 그 기업들의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나라 이제 물류 대기업의 위치는 한 어느 정도일까요? 예, 대표적인 물류 기업들이 여러 기업들이 있겠지만 글로벌적으로 보면 CJ 대한통운을 한번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CJ 대한통운은 2016년 이후로 현지에 있는 물류 기업을 인수하면서 굉장히 기업 규모를 성장을 시켰습니다. 2016년 이후로 한 8건 정도의 인수를 했고 현지 시장에 물류 기업을 인수를 해서 현지 진출에 있어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이제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 물류 기업 중에서 매출액 순위가 한 23위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12기업 같은 경우에는 CJ 대한통운의 한 2.3배 정도 되고 5위 기업은 매출액이 4배 그리고 1위 기업은 한 8배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대기업인 CJ 대한통운이라든지 글로비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세계 물류기업의 선도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투자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업이 이제 물류 네트워크를 충분히 확보한다는 것은 우리 화주기업에 도움이 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대기업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중소, 중견 물류기업도 동반으로 많이 진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우리 물류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한다는 차원에서는 이러한 선도기업 육성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주기업 입장에서 이 글로벌 공급사슬 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가 물류 전문 인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러한 공급사슬을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우리 물류기업의 서비스 제공이라든지 솔루션 제공과 같은 역량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저희 이제 국제 물류에서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 되는 국제 물류 주선업, 우리나라의 국제 물류 주선업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제물류 주선업 시장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한 4.2% 정도 성장률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는 세계 평균인 4.1%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만 향후 5년간의 전망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향후 5년간 우리나라의 국제물류 주선업의 시장 성장률은 한 3.9%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평균의 5.2%보다도 조금 낮은 수준에 있고 저희하고 GDP 규모가 비슷한 주요국에 비해서도 조금 성장률이 낮은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제물류 주선업에 대한 조금 경쟁력 확보와 산업적 측면에서의 지원이 조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제 국제물류 주선업은 등록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KMI에서 이 주선업이 한 어느 정도 업체가 있는지를 작년에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전국에 한 4,600개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수도권, 서울 수도권이 한 77%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본금 규모로 봤을 때, 그 자본금이 3억 원인 기업이 전체의 85.2%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한 5.7%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자본의 이런 국제 물류 주선업 기업들이 이 좁은 시장에서 굉장히 과당 경쟁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이제 좀 건전하게 할 거냐 이런 것도 중요한 숙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이제 국제물류 주선업 업계에 대한 이제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주선업 기업들이 봤을 때 기업의 역량 수준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소 역량이 떨어진다고 했던 부분이 첫 번째가 전문 인력이 역량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전문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국제물류 주선업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영업 역량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조금 낮은 부분이 아마 정보 시스템일 겁니다. 요즘 이제 다양하게 디지털 물류가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국제물류 주선 업계에서는 아직까지 정보 시스템의 역량이 많이 부족해서 이러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제 글로벌적인 트렌드와 그리고 우리 국제 물류 산업의 위치를 봤을 때 그러면 정부에서는 어떤 정책을 짜야 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5개 정도로 저희가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가 중소국제물류기업 공동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물류기업 중에서 뭐 대기업이 아닌 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업 자체는 영업 인력이라든지 이런 이제 역량은 참 보유를 하고 있는데 자본력이라든지 그리고 교섭력이 굉장히 떨어져서 영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중소물류기업들을 건전한 중소물류기업들을 모집해서 공동으로 단일 회사로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공동 플랫폼을 구축할 경우에 정보 시스템도 통합화된 굉장히 효율적인 정보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그리고 운영을 통합하기 때문에 그에 관련되어 있는 뭐 행정 업무나 서류 업무들이 일괄적으로 통합해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이점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기업이 굉장히 큰 규모가 되기 때문에 화주나 육상 운송업체 그리고 선사와의 교섭력에도 굉장히 높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을 기반으로 해서 이 기업들이 해외 네트워크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도 굉장히 많이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해외 물류시장 진출 기업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앞서 저희가 해외 물류시장 개척 지원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업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해외 물류기업이 해외 진출을 할 때에 이 진출이 타당하냐
를 검토할 수 있는 타당성 조사 지원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화주기업하고 물류기업이 동반으로 해서 해외에 진출을 할 때에 어떤 지역에 뭐 어떻게 진출을 하는 것이 좋을지 이러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그런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뭐 현재는 저희가 이제 해외 사업을 할 때에 뭐 사전조사, 사업화 단계, 그리고 모니터링 단계가 있는데 사전 단계에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화 단계 그리고 모니터링 단계에서도 일정 부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화주기업이 특정 지역 그리고 특정 산업으로 해외 진출을 할 때에 거기에 특화되어 있는 물류기업을 물색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물류기업에 대한 DB와 그리고 화주기업이 원하는 물류기업을 매칭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 사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외 진출을 할 때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동반 진출 또는 협력 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진출 사업 모델 개발도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국제 물류기업의 자금 지원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사업화 부분에서도 연계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물류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자금 지원이 과거에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뭐 2007년도에는 국제물류투자펀드도 조성이 됐었고요. 그리고 11년에는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 대상 기업 선정 과 같은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이 법적인 근거가 조금 부족하다든지 그리고 이러한 이제 펀드에서의 그런 기준이 조금 너무 이제 강화되어 있다는 뭐 그런 단점 때문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수정해서 이 활용도 실효성이 높은 정책을 조금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에는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 을 조금 구분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했던 글로벌 선도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뭐 예를 들면 해외의 이제 기업들을 인수합병 한다든지 대규모 물류센터를 건설할 때에 일정 부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소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해외 진출 시에 뭔가 이제 시설 투자 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2차 보전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현 시대의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기업이 유동성 문제가 있었을 때의 긴급 경영 안정자금 지원 등과 같은 그런 자금 지원 제도도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들과 조금 연관이 있는 해운항만 물류 전문 인력 양성 강화입니다. 사실 저희가 해운항만 물류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이 지금 4차에 있고요. 17년간 지금 유지해왔던 그런 사업입니다. 해운항만 물류 분야에서 이러한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이 사업이 유일한 사업이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전문 인력들을 양성을 했습니다. 이번 4차에서는 조금 더 미래지향적이고 그리고 질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이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특히 산학연계 인턴십 같은 경우에는 청년에 대한 고용 확대 그리고 기업과의 연계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제 뭐 국내에서 수출이 업무 그리고 해운항만 분야에서 취업을 하고 고용을 증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지만 해외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의 전문 인력을 이제 파견해서 보내서 그 해외에서 직접적으로 전문 인력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 마련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될 겁니다. 다만 이러한 이제 우리나라의 물류 전문 인력이 해외에 나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지금 이제 풀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국가적인 측면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임금적인 부분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국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여기 해외에 나가고자 하는 전문 인력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그리고 일본이라든지 이런 선진국들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곳이 동남아 중심이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지역적인 갭이 첫 번째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임금 부분입니다. 기업에서 해외 진출해 있는 기업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임금 수준은 한 3,500만 원 이하인데 비해서 그 해외에 나가고자 하는 전문 인력이 요구하는 임금 수준은 아무래도 그거보다는 좀 높습니다. 이러한 갭을 어떻게 우리가 줄여줄 수 있느냐, 이러한 부분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정보 체계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국제 물류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그러한 정보를 어떻게 제공하고 사람들한테 보급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중요한 요인이 될 건데요. 저희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는 작년 12월에 국제물류 정보 포털을 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해외 진출해 있는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최근 동향이라든지 연구 보고서라든지 이러한 정보 제공을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국인 물류기업이라든지 우리 기업들에 대한 네트워크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매칭 시스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다양한 이제 타당성 조사와 관련되어 있는 솔루션 제공과 같은 이 정보 체계를 조금 더 고도화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상으로 저희 국제 물류 산업의 현황과 그리고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긴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